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CBS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출연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 계획을 적극 옹호합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옹호하면서 쓴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마틴 루터 킹을 인용한 건데요. 1963년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으로 향한 평화대행진에서 이 흑인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하죠.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하는 펜스 부통령의 그의 연설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전날인 19일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간 장벽을 허물자는 그의 말을 장벽 건설에 인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멕시코인들을 마약 운반책이나 강간범으로 비하한 적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들까지 나서서 자신의 아버지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말이란 건 참 공허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뭐든 마음대로 갖다 쓰고 심지어 소리 높여 외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진 시대 혹은 너무 많은 말을 대중매체와 SNS가 더 크게 증폭시키는 시대.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도 아무 말 대잔치가 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과 주장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고성을 내기보다는 침묵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적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침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금요일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한국은행이 추정했습니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는데 이거 체감하기 쉽다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자리, 소득 분배, 주거를 비롯해서 어떤 삶의 질이 그만큼 나아지지는 못하고 있는 건데요.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명암을 좀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홈쇼핑 많이들 즐기시죠? 저는 뭐 요즘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이제 과장 광고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죠. 홈쇼핑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방송 쉽게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 KBS 콩, 네이버 오디오 클립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콩, 페이스북, 팟빵 뭐 어떤 채널이든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당첨자로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오늘은 꽉 차는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함께해서 그런데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시작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는 어제 생일이었다면서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네. 생일까지. 소장님은 선물 준비하셨는데 저는 한 대 맞자고 했어요. 네. 그걸 뭐로 생일 뭐라고 하죠? 네, 현실 남매죠, 이런 게. 네, 현실 남매죠. 그렇죠. 현실 남매는 그 드라마하고 좀 다르니까요. 네, 그렇죠. 자, 조금 어두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주제를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꼽자고 하신 이유는 하실 말씀들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다. 근데 3만 달러 시대 이런 표현보다는 요즘 3만 달러 함정이란 말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네. 좋게 보자면 되게 좋은 뉴스고 네. 나쁘게 보자면 또 되게 나쁜 뉴스예요.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질문들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으면 좋은 거냐, 선진국이냐. 근데 3만 달러 넘었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네. 1인당 그 GNI,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카타르예요. 2위가 마카오, 싱가포르, 쿠웨이트, 브루나이, 아랍에미레이트, 룩셈부르크 이런 순이거든요. 다 작은 나라군요. 그러니까 작고 인구가 적고 어떤 석유 자원 강국이거나 아니면
조세 회피처가 그러네.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심지어 12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뭐 높다고 해서 다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G20 국가 가운데 이제 9번째 등재이고 3050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 어디에서 꼭 이름을 이렇게 3050이다 붙여준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좀 만든 감도 우리가 아니면 있습니다만 일본이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국민소득 3만 달러 네.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경제력과 인구 모두 다 이제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적표가 그 사람을 전부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성적이 또 의미를 가지는 거긴 하니까. 근데 3만 달러를 다시 넘어선 이유가 뭡니까? 근데 뭐 환율 계속 문제입니까? 제가 그 우리 소장님 말씀에 하시는데 다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왜요? 3만 달러 한 번 넘어선 적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있는 것 아, 같아요. 없습니다. 넘을까 말까 말까 한 적이 하다가 있네요. 말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넘은 두 가지 이유가 네. 그동안에 성장세도 있었지만 네.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강세가 되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달러로 하니까 표시를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추정하기로는 한 3만 1,000달러 정도 될 거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예. 일단 장하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게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가계 기업 정부 소득을 다 합쳐서 N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실감하는 체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1인당 3만 달러가 다 100% 가계 몫이 아니고요. 전체 3만 달러 중에서 가계의 몫은 한 61% 정도. 그러니까 이걸 그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비중에 따라서 18,000불 정도가 가계 몫이니까 네. 실제로 일반 가정이 체감하는 거는 훨씬 3만 달러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나머지 한 24.5%가 기업의 기여도이고 정부 비중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비슷하게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던 먼저 3만 달러 시대로 갔던 나라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3만 달러 전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동등하게 3만 달러 국가라고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가계 비중이 한 79% 정도 되니까 양국을 수평으로 비교한다고 치면 똑같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해도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풍요도가 훨씬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만 달러 시대라는데 나는 왜 힘들어?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의 네. 기여도가 좀 낮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문제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국민 총소득이 왜 가계 더하기 기업 더하기 정부 이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61%인데 미국은 79%거든요. 예. OECD 평균으로 해도 65%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비중이 점점점 줄고 있다는 거. 가계 비중이 오히려. 네. 그래서 왜 기업만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 고가는 쌓이고. 그다음에 이걸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조정 처분 가능 소득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네. 본원 소득이라고 해서 원래 그냥 나온 그렇죠. 소득이 있고 네. 많이 쓰는 것 중에 가처분 소득 있잖아요. 그렇죠. 쓸수 필수적으로 있는 돈. 써야 되는 거 빼고 난 쓸 수 있는 돈에다가 여기다가 정부 복지 서비스를 반영한 궁극의 실질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인데요. 네. 여기다 세금 안전 그러니까 조세와 복지를 통한 이 안전망 이걸 이제 포함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 그냥 소득 기준만 놓고 봤을 때 가계 소득 비중이 58%거든요. 네. 우리보다 더 낮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스웨덴은 왠지 잘 살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러니까요. 느낌이잖아요. 네. 조정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면 스웨덴 갑자기 여기서 12%가 확 뜹니다. 복지로 다 메워주는 거죠. 세금을 나라가 가지고. 얹어주는 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을 6% 정도, 6%포인트 정도 앞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몫이 많지만 이걸 다 가계로 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건 더 잘 싸게 느끼겠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은 1인당 3만 달러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난해 이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2017년 가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5,70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가처분 소득으로 했더니 4,668만 원이 나왔고 가구원 평균으로 나눠 봤더니 1,874만 원.
달러로 환산하면 16,000달러가 실질적인 1인당 국민 아까 박연미 기자가 얘기한 부분하고 비슷하고요. 네. 한 16,000, 18,000달러 정도가 네. 1인당 소득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혹시 4인 가족이면 3만 달러면 야, 그 12만 달러 이게 1억 4천만 원 이게 평균이야? 라고 이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그럼요. 제가 가끔 그 평균의 함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공장 견학 가면 공장 평균 소득이 40억 준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이걸 빌 게이츠로 비유하는데요.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술집 들어가면 술집에 있는 갑자기 평균 임금이 다 억만장자였는데 그렇죠. 술집을 나가자마자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박연미 기자와 고란 기자께서 이제 가처분 소득과 정부 보조라는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3만 달러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보통 싱가포르를 예로 많이 들긴 합니다만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 과정이 무척 짧은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성장의 속도라는 게 한번 붙으면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데도 굉장히 빨리 4만 달러로 2배가 됐는데 우리는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길거든요. 운이 없었죠. 우리는 글로벌 일단 금융위기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네.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네. 2006년에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뒤에 그러니까 2008년 하반기부터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2년 뒤에 세계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2009년에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아래로 다시 추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다가 이걸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거고 우리나라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가는데 너무 뒷심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래요. 프랑스, 그렇죠. 이탈리아 네. 이런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12년에서 14년 정도 걸렸으니까 우리가 크게 성적이 뒤처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몇만 달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게 네. 그 올림픽 참가했을 때 네. 세계 10위권 목표 이렇게 목표를 이런. 딱 제시하고 가는 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꼽거든요. 남북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에서 비롯된 그 어떤 서열주의, 줄 세우기 그런 것들이 일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요즘 와서 돌이켜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안에 폭력적인 부분 예. 성과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갖고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소득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자. 그렇죠. 실제로 그 경제학에 보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시점까지는 소득이 행복을 불러오지만 네. 그 시점을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더라 하는 네. 얘기입니다. 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뭐 삼성그룹 총수 일가고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뭐 현대차, SK그룹 총수 일가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나온 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있을수록 행복이 더 능가한다. 뭐 이런 그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어쨌든 제가 GDP 이게 뭐 GNI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했던 게 이 GNP와 GDP가 나온 게 일종의 전쟁 발명품이라고 해요. 전쟁 발명품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1942년에 미국이 처음 발표한 게 GNP인데요. 예. 이게 민간에 한정되던 경제 개념을 정부 부분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정부 부분을 강조한 거 이면에는 2차 세계대전 전비 전달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나는데 여기서 정부 부분을 빼버리면 기업이나 가게에서 정부로 다 소득이 이전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규모가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시켜가지고 GNP, 국민 총생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에다가 정부를 넣어버린 거고요. GDP 개념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최근에 이거는 GNP 하다 보니까 국민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세금 걷고 이럴 때 보면은. 그래서 국내가 중요하다 해서 GDP가 이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개념이 된 거고요. 예. 또 이것도 자체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해서 요즘은 그런 얘기들 네, 많이 하고 있죠. GNH라고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말한 대로 네, 부탄인데요. 부탄, 이거에서 네팔이 항상 1위가 나오니까. 요즘 항상 말이 논란이 많아요. 있었죠. 네. 네네. 이게 네. 처음에 국민 네, 행복 이게 지수를 정신승리다. 약간 정신승리. 만들 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했던 게 이인실 통계청장이 계실 때 지금 경제학회장이시죠.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처음 이 아이디어에 착안을 했고 한국은행에서 그 뒤로 이제 이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중간에 사실 회의론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한들 우리가 그들만큼의 행복 지수를 맞추기 위해 그럼 국민소득을 낮춰야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어떤 그 소득의 수준이나 뭐 그런 것에 비교라기보다는 뭐 안 빈닭도 네. 사실 그 얘기가 욕망이라는 아니라 게 사실 깨우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욕망이라는 게 그렇죠. 필요를 그렇죠. 불러오는 거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SNS 보다 보면 불행해지잖아요. 그 GNH가 나온 게 네. 72년에 부탄이 이제 처음으로 한 건데, 네. 야, 우리 국내 총생산, 그 GDP가 아니고, 국민 행복 지수를 국적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것이고요. MB정부 때 GNH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네. MB정부 공약이 뭐였냐면 747이었어요. 747이었죠.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거기 4가 바로 4만 달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힘들어지니까. 완전 힘들어지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 성과를 측정해 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려고 했던 건데 이 성과를 뭔가 이렇게 막 순서를 매기고 그렇죠. 이게 지금과 이게 같은 시대에 무슨 아이러니한 생각이냐. 게 GNH 그 네. 해피니스 행복 지수를 쓰는 게 부탄에서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 일단은 그래도 공신력 있는 유엔 자문기구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세계 행복 지수가 세계 57위예요. 굉장히 낮죠. 1위가 핀란드, 뭐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순인데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어느 나라가 몇 번째로 행복하냐 이걸 또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성적만큼이나 정신적 만족도를 그러게요.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겠죠. 근데 55%라는 게 사실 놀랍네요. 왜냐하면 57, 예. 사실 자살률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그리고 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이런 거 반영하면 행복지수가 58이나 나왔다는 것도 약간데. 그게 오히려 아니 놀랍다. 저 괜찮은데. 그래요? 아, 전 괜찮아요.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갖고 전 되게 자랑스러운 이게 부분이 뭐든지 ODA 같은 것들, 그렇죠. 잘하죠. 공적개발원조 공적 지원 같은 거. 받다가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 거의 전무하거든요. 50년 만에. 뭐든지 그러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볼수록 비극이다. 예. 근데 네팔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건 그 우리보다 나은 점이 하나는 있어요. 그분들이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아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는 분들이. 네팔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사할 것 같으면 주변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러는데. 저도 그 부분 강조하고 싶은데 네. 이게 3만 달러 시대 이런 것들이 저는 아예 의미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지점을 정하고 그걸 위해 달려가자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전체 평균이 그 수준에 왔으니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전국 수석이 우리 반으로 전학 오면 전체 평균이 높아지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의 학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속빈 강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약간 무겁게 틀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8858번 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왜 내 주머니는 항상 배가 고픈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기도 힘들고 옷 한 벌 사입기도 고민을 해야 하니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4783번 님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1억이 넘어야 되는데 제 주위에 1억 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기업이 우리 기자분들이 설명을 해 주셨죠.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넘는 집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 실감나네요. 하기는 저 4인 가구 1억 평균 수입이 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특히나 외벌이로 그 정도 넘으려면 웬만한 임원급 아니고선 힘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어쨌든 그 GNI를 구할 때 뭐 기업이나 정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 이번 정부나 아니면 뭐 역대 정부에서 다 싫어하는 게 이렇게 왜 체감을 못하냐를 예를 들 때 기자들이 항상 양극화 문제를 하면 야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항상 반박하는데 그렇죠. 사실 양극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요. 게다가 더 심각해지는 게 문제고요. 네. 제가 되게 놀랬던 게 2017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신고자 중 상위 10%의 1인당 평균이 1억 7,7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하위 10%가 얼마냐면 네. 121만 원입니다. 121만 원. 너무 많이 연소득이란 거죠 이게. 네, 종합소득. 근데 이제 근로소득. 이제 약간 직장 다니는 사람만 보면 이건 이제 자영업자도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 그다음 뭐 진짜 1인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거니까 근로소득. 그러니까 다 하는 이렇게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상위 10%가 1억 1,300만 원이거든요. 하위 10%가 240만 원입니다. 점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 와서 이렇게 뭐 최저임금도 높이고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해서 밑에 전반적으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데 예.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사회 가장 이제 큰
숙제겠죠. 근데 아까 박연미 기자께서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잿더미 위에서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주의를 이뤘고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또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고심을 좀 해야 되겠죠.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덧붙여 주시고요. 김성호 님이 우리 학교 다니던 70년대에는 붕어빵 하나에도 행복했었죠. 행복은 돈의 다소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셨는데 네팔인의 정서를 갖고 계시군요. 농담입니다. 피하는 건 아니고 그 정신적인 만족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약간 세대별로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워드 휴즈라는 유명한 갑부가 있었잖아요. 네. 그 비행사와 헐리우드를 가지고 있었던 헐리우드의 영화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분 자서전을 예전에 읽었더니 이분이 돈은 많았는데 불행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덧붙이셨더군요. 돈 많으면서 불행한 게 돈 없으면서 불행한 것보다 낫다고. 약 올리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그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에 장폴 게티를 모티브로 한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손자 인질. 네. 보시면 돈이 많아도 저런 할아버지가 있어도 좋을까요? 그렇죠. 돈만 따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불행했던 가족들을 다뤘죠. 그래도 폴 게티 미술관은 좋더군요. 돈이 많으니까 멋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더군요. 자, 이 정도로 이 주제는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늘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점들 좀 조목조목 새 기자분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9시 31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이 많군요. 이제 기업의 몫이 커져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유해진 거니까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개인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도 그 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자분들도 짚어주셨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쇼핑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저는 최근에 별로 안 해봐서 온라인 쇼핑은 좀 하지만 홈쇼핑 하세요? 저도 최근엔 안 해봤는데요. 네, 거기죠. 제가 가장 많이 홈쇼핑을 할 때가 사실 집에 있을 때, 육아휴직 때. 그때는 들여다보니까. 네,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집중력을 요하는 프로나 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재밌어요. 네.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다는. 쇼적으로 구성을 굉장히 예전에는 그냥 정말 판매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하나의 쇼로 구성을 해요. 버라이어티 쇼처럼. 심지어 상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군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러면 약간 신박하게도 만들고 저 빨리 주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약간. 화려하게 잘 만들죠. 예전에는 그 약간 진부하고 상투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매진 임박. 27,900원. 뭐 여전히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지금도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버라이어티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그 홈쇼핑 방송을 보면은 되게 조금 어떻게 표현해? 날 같다, 구닥다리 같다, 올드하다, 한 1, 20년 전 방송 같다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하세요. 우리나라 포맷이 어느 정도로 경쟁력이 있냐면 우리 한국의 홈쇼핑 포맷을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사가서 우리나라가 직접 진출을 하기도 하고 이 포맷만 사가기도 해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진출을 하는데 방송 포맷을.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홈쇼핑이라는 것이 세상 무정한 게 이러잖아요. 어머 이건 먹어야 돼. 요즘에 여러분 이건 먹어줘야 돼. 여러분 지금 시간 보세요. 갈비 먹을 시간이에요. 하면서 갈비 세트를 막 팔아요. 그래서 먹고 싶어. 그래 갈비 먹을 시간이야 해서 주문을 해서 집에 와서 갈비를 먹고 있으면 TV에서 그러죠. 언제까지 그런 몸매로 살 텐가 하면서 갈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갈비 칼로리가 얼마인데 빨리 일어나서 운동하라. 그래 운동해야 돼. 운동기구를 사서 들여놓으면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게 패턴의 반복인데요.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건드려 거구나. 주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 주는 건데 여기에서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소위 연예인급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쇼 호스트들인데 예. 저는 어떤 직업이나 판매 방식 자체가 옳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네. 이게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쪽 혹은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될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과장 광고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시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네. 지금 우리도 다루고 있는 건데 뭐 벌칙 같은 게 좀 약한가요? 사실 그 지금까지 최근 5년간 홈쇼핑 관련 소비자들 불만 민원을 다 모아봤더니 8천 건이 넘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왜 그 홈쇼핑 사업자들 중에 혹시 바뀌거나 이게 네. 5년마다 재심사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회수된 사업자 보셨나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해도 다 그냥 아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쌓일 뿐이고 어차피 재승인은 다시 받는 거고. 사실 그 롯데 홈쇼핑이 한 번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홈쇼핑 만약에 채널 취소하면 이게 중소업자가 다시 또 피해를 보니 또 이상한 구조가 되고 막 이러고 막 사회적 여론이 또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없던 일로. 이게 네. 면세점하고 그 홈쇼핑하고 약간 한 3년 전 비슷한 시기에 좀 겹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세점 특허를 이제 정부에서 기간 만료되니까 더 이상 특허를 내주지 않을 때는 이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다 일자리를 빼앗긴다. 맞아요. 그리고 중소협력사들도 마찬가지고 홈쇼핑사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판로를 하나 갖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재승인을 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있는 느낀다. 거고 네. 해서 한 4년 전에 또 롯데홈쇼핑이 원래는 5년짜리인데 3년 재승인을 받았고 작년에도 3년짜리로 재승인을 또 이렇게 받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공영 홈쇼핑 있고 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채널을 막 배정을 있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래서 그 롯데 홈쇼핑 채널 내 문제가 났을 때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무슨 공영으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경쟁력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소위 말한 대기업 채널의 홈쇼핑이 더 재밌어요. 잘 팔죠. 재밌어요, 진짜. 잘 팔죠. 네, 잘 팔기 때문에. 홈쇼핑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과장 광고라든가 이제 어떤 판매 기법의 문제도 있지만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갑질 계약인 거죠. 네, 그렇죠. 나눠 먹기 비율 같은 걸 보면 거의 뭐 거의 돈을 한정인데요? 벌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홍보를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그렇죠. 정도인데 네. 그래도 들어가서 그렇게 좀 널리 알리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 저희 집 예, 고란 기자. 앞에 네. 본사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약간 익숙한 집이었는데 네.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그 회사가 유니레버에 네. 1조 넘게 팔렸나? 어떤 화장품 그 회사였는데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가 뜬 게 뭐였냐면 네. 그 어떤 다른 채널도 아니고 유일하게 홈쇼핑 채널이었어요. 홈쇼핑으로 떴다. 홈쇼핑으로 떠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아이크림인데 가격이 싸니까 이걸 그냥 모든 그냥 크림으로 바르는 거 얼굴 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 비싸거든요. 보통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가격이 아이크림이지만 가격이 싸니까 얼굴 전체에 바르는 영양크림으로 쓰고 이러면서 아줌마들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홈쇼핑 채널을 그러니까 통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홈쇼핑을 네. 적극적으로 활용할 네, 분명한 맞아요. 인센티브는 네. 있는 있죠. 거예요. 분명히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박연미 기자? 히트 상품이 사실 꽤 많습니다. 어떤 무슨 팩? 네, 그런 뭐 팩류도 있고 전자제품도 어떤 주부가 발견해서 네네네. 그 채널을 그것도 통해서 홈쇼핑으로 네. 홈쇼핑을 네, 맞아요. 통해 소위 떴던 제품들이고 우리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개선해서 거기는 아주 깨알같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제품의 장점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없던 것의 장점을 부각하고 이걸로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띄워준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둘 사이의 계약 관계가 정말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있고 실은 말하라 여기 들어오려는 맞아요. 줄 서 있다. 업체들이 맞아요. 광화문까지 줄 줄 서 서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그래서 거기 뒤로 막 무슨 이렇게 돈 오가고 이랬다가 있었죠. 걸리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지금은 것 이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유튜브로 소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20년 전에 이 TV에서 제품을 설명해 준다. 이게 센세이션이었거든요. 95년에 그러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시장이 확 커졌던 건데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가장 마진이 좋은 건 직접 판매몰을 통해서 수수료 가장 다운시키고 파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가장 마진이 안 좋은 게 바로 TV 홈쇼핑이다. 여기서 제일 많이 떼가거든요. 네. 근데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건 말 그대로 그들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바로 실현해 주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백화점이라든지 TV 홈쇼핑이라든지 사실은 다 임대 사업자와 비슷한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매입을 해서 재고 부담까지 자기네가 떠안고 하는 건 이렇게 아니고. 하는 게 거의 한
10%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다 일종의 특약 매입이라는 건데 특약 매입도 쉽게 말하면 외상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가 다 된 다음에 돈 줄게. 그리고 그 중에 반품된 것도 그 비용을 다 제하고 나머지만 협력사에 주는 거다 보니까 일단 홈쇼핑사들은 임대사업자다라는 소리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 짚고 헤엄치듯 장사한다 이런. 그리고 임대사업자인 그 쪽이 대개는 대기업들이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도 많거든요. 네.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일단 거기 들어가서 우리 제품이 팔린다. 요거를 이제 걸고서 다른 데서 이제 또 파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무 많이 받는 건 그렇고. 그런 네. 이제 어떤 계약의 구조라든가 네. 그다음에 네. 또 이 그 벌칙 같은 네네. 게 좀 크지 않은 걸 감안하면 결국 이런 홈쇼핑의 과장 광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결론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현명하게 이제 생존하는 법밖에 없는데 경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제가 홈쇼핑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육아휴직 2번을 하면서 오늘 고란 기자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막 빠져들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왜 유명 쇼호스트가 이렇게 억대 연봉 받고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지가 정말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요. 정말 잘 팔아요. 잘 정말 팔아요. 보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사고 싶어지는 게 있고 되게 몇몇 이제 각각 간판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보고 있으면 정말 남달라요. 네. 달라요. 정말 능력이구나. 싶기도 FA 하고.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정말 돼요? 네. 그 FA 혹하는 시장. 얘기를 하지 말고 제가 혹하지 않는 되게 얘기를 혹해가지고 하라고요. 사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예. 거기서 시연되는 것만큼 집에 와서 한 번도 그걸 재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능이 재현되지가 재현이 않는군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인지 아무튼 재현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최저가라고 하는데요. 최저가. 인터넷 뒤지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네. 네, 더 싼 게 나오거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홈쇼핑을 보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다시 찾습니다. 핸드폰으로 다시 찾아보는 다시 거죠. 찾아보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더 쌉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인터넷으로 사죠. 두 가지 노하우 사고 싶으면. 알려주죠. 몇 네. 가지 저도 팁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배송비 무료는 거의 TV 홈쇼핑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반품비까지도 무료입니다. 무료인지 네, 맞아요. 이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긴 한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리고 일단 실물 리뷰를 좀 보세요. 특히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방송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월간 한 두 반복적으로 번 이렇게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그 홈쇼핑을 통해서 사신 분들의 실물 리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실시간 최저가를 항상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검색하시는 거 좋고 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최저가라는 기준의 홈쇼핑들이 쿠폰이라든지 어떤 포인트를 합쳐서 최저가입니다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또 기회 있습니다. 네. 아니 이대호 기자도 그렇게 장담하실 수 없는 게 어느 날 집에 가서 벽장문을 열었는데 수수하고 이 홈쇼핑 물건들이 쏟아질 수도 아니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장어 세트를 한번 샀는데 이 장어가 아니라 쥐포가 오더라고요. 거의 두께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또 우리 결론을 잊을 수가 있어서 현명하게 소비하실 수밖에 없겠다.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박윤미 기자께 마지막으로 1억 줄 테니까 홈쇼핑 방송 좀 하자 그러면 나가겠어요? 당연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후배를.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원탁 마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9340번님. 늘 챙겨 듣습니다. 격조 높은 방송이면서. 이건 우리 후배 기자들이 워낙 격조가 높은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안개 눈꽃님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늘 기다려집니다 해주셨는데. 8784번님, 네팔 제자가 많은 한국어 강사입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드린 말씀 듣고 하신 것 같아요. 한국어 배우는 네팔 분들이 많은 모양이죠. 반가운 얘기네. 고맙습니다.